나이가 민원 들어와요. 진짜 많아. 바비큐는 민원이 안 들어와. 음주가 안 가지고. 근데 설악산은 안 갔더라고. 다행이네요. 엄청난 차이지 설악산과 수락산. 이게 수락산이 발음이 외국인이 하니까 이게 한국 사람은 그리고 왜냐하면 그 친구 집안에 있는 한국 애가 그 얘기 들은 한국 애가 서울에 있는 애가 아니고 집안 애야. 그러니까 수락산을 몰라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나 좀 알지. 수락산. 이거 왜 찍어요? 아무나 사람은 펜션 안에 있지. 이거 어차피 괜찮아. 사진 찍으면 코밖에 안 보인다는 소리 들어요. 손 안 댔습니다. 손 수술한 것 같은데. 얼굴에는 손 안 댔습니다. 자연사인데도 참 서구화적인 외모시네요. 한번 보려고. 기본적으로 좀 현대 만화라고 했을 때는 조선시대까지 가는 건 약간 오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버라는 걸 접어두고 얘기하자면 민화, 추나 뭐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거기까지. 아니면 뭐 삼강의 실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카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는 거죠, 뭐.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은 아닐 테고 다른 나라잖아요. 현대만화의 근간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사실 근대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 이도영 선생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은 우리나라의 근대인 거고, 일본 쪽에 카즈시카 호쿠세이 같은 경우까지 이제 가겠고, 일본 만화 이전에 사실 일본 문화는 사실 거의 뭐 수입돼가지고 발전된 게 더 대부분이잖아요. 만화도 뭐 그럴 테고. 일본이 영향받은 만화는 어떤 나라의 어떤 누구의 만화들이 일본에 영향을 준 건가? 거기까지 가면 좀 많이 복잡한데, 뭐 일본의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주고 받았다라고 보는 쪽이 나을 것 같은데요. 펀치라든지 아니면 이름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잡지들이 몇 개 있어요. 시사 만화 쪽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영향받은 것들이 이제 일본 쪽으로 건너가서 재팬 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었었고, 거기에서 이제 또 엮이다가 지금 현대 만화의 기틀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사실상 이제 데스카 오사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 단계로 보면 카츠시카 호쿠세이의 우키요에까지 가는 거고요. 그 원형이 뭐다라고 얘기한다면 좀 얘기가 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영향을 준 일본 이외의 그 만화들, 네. 일본이 아닌 일본에다 영향을 준 그런 만화들은 어떤 만화가 있는지 그것도 좀 기억나죠. 그 예전에 정리를 했었는데, 예. 이름들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지금 만화의 원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만화의 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걸 만화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되면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피곤해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 드리려니까 실수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 칼럼니스트 서찬입니다. 21번째 회차로 한국 만화의 현주소라고 하는 내용으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별명이 알파카라서 알파카 캐릭터가 있는데요. 네, 저는 만화 칼럼니스트고요. 보통 하는 일은 만화 칼럼 집필 또는 연구, 강연, 뭐 교육기획
강의 뭐 이런 것들을 들어오는 대로 합니다. 네, 그런 프리랜서고요. 네, 들어오는 대로 합니다. 언제든지 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요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람 이야기 21번째 한국 만화의 현주소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오시는 분들이 만화계 업계 분들이 아니라 만화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그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한국 만화의 현 주소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에 앞서서 한국 만화의 현 주소, 그 앞에 한국이란 게 들어가 있죠. 일단 이거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닌 대표적인 이미지가 뭘까요? 라고 할 때 보통은 이런 거 생각합니다. 예, 한국은 굉장히 다이나믹 코리아.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 브랜드처럼 다이나믹이 역동적이라는 뜻이죠. 매우 역동성이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역동적일까? 하루가 멀다 하고 나라를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마구마구 사건을 덮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죠? 그런가 하면 응원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집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은 싸이가, 네, 가수 싸이죠. 싸이가 지난해 10월 4일에 콘서트 열었을 때 장면입니다. 이만큼 가득 메웠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광장 시민 문화를 지닌 나라입니다. 또 한편으로 한번 모였다 하면 굉장히 억수로 많이 모이고, 모여서 노래 한번 불렀다 하면 칼박에 떼창이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놀라고 간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오고 싶어 한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쪽과 또는 지척에 전쟁 위기를 획책하는 세력을, 주요 정치 세력을 두고 있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네, 정작 그런 사람들 위에다 둬 놓고서도, 적으로 둬 놓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강심장을 지닌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빠른 발전을 했죠.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키를 지니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여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위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남이 한국 대단해 라고 하면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움츠려드는, 남의 높은 평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은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최근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고요. 이분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래 틈에 낀 새우 컴플렉스를 이제 그만 버려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 틈에 낀 약소국이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한데, 그걸 이제 버릴 때가 됐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우리나라는 역동성이 넘치다 못해서 늘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정말 조울증이 넘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X표 써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이나믹이 아니라 C자 빼놓고 TE 붙였죠. 다이나마이트 코리아입니다. 이 나라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예, 조울증이죠. 정말로. 어떨 때에는 굉장히 침울해졌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어느 누구보다도 뜨겁게 애국심에 불타는 그런 나라죠. 한국은 분명히 내외적인 불안 요소를 수없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우꼴로 우리가 고래 등에 지금 끼어있는, 고래 틈에 끼어있는 새우다라고 자조할 만큼 약한 나라냐 하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근데요, 한국 만화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만화는요, 굉장히 명백하게 내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역동성과 가능성도 함께 갖추고 있는 굉장히 기묘한 형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게 뭐야, 그럴 리가 없잖아, 한국 만화가 뭐 일본보다 못하잖아, 우리나라 만화 엄청나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거냐, 망한 거 아니야,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가 않다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만화를 제약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건 사실 만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특히나 한국 만화에 관해서는 이게 첫 번째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수 시장 형성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를 한번 봤어요. 이게 지금
올 7월 기준인데 4,800만, 거의 이제 4,900만 정도 인구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가 만화시장 크기로 비교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일본이죠. 일본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25위인데요. 일본 10위입니다. 1억 2천입니다. 일단 쪽수로 거의 2배 넘어갑니다. 뭐 내수 시장이 제대로 있다고 말하기 진짜 민망하긴 합니다만 인구수 비율로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 1억 3천. 13억이죠. 그러니까 13억. 뭐 이거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5천만이 넘어가는 국가가 많지만 않습니다. 우리 뒤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25위니까 우리 뒤로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나라 수가 200개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컨텐츠, 문화 컨텐츠 가지고 내수가 된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교한다 했을 때 일본 정도 돼야지 그 안쪽에서 컨텐츠가 나오고 먹고 살고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억을 보통 기준점으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하려면은 통일을 빨리 하거나 출산을 장려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적으로 정말 사람 많이 낳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정답만은 아니죠. 뭐 지금 같은 때 애를 낳자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방법은 통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원한 것 같죠, 아무래도? 예,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적은 인구수입니다. 5천만 명. 자, 이런 한계점, 일단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사람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런 나라가 시장 자체가 형성된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도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나라 만화계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근대 만화가 처음 등장한 것이 1909년입니다. 네, 이도영 선생의 삽화, 그러니까 신문에 실렸던 그 그림 한 장이 이제 만화의, 우리나라 근대 만화의 시초라고 부르죠, 보통. 이게 1909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이 한국 만화 100년이라고 한창 행사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그때 이후로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일제강점기였죠. 그때 이제 광복 직후에 신문하고 잡지가 이제 복간되면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만화가 꼬박꼬박 많이 실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제 1948년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웠죠. 광복하고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5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 그 사이에 사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50년에 이제 한국전쟁 터졌습니다. 그리고 50년대 중후반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했을 때쯤에 만화 노점, 길거리에서 만화를 빌려주고 팔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화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화 총판이 이쯤에서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태동하기 시작해요. 만화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고 싶으면은 사가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총판이죠. 만화가 한 군데 몰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이때쯤 태동했고요. 1967년쯤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중소규모 출판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것을 한 출판사가 딱 틀어주게 됩니다. 이른바 합동동우회, 다른 말로 합동출판사, 흔히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합동 출판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별명이 신촌 대통령이었어요. 사무실이 신촌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만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독점 유통이라고 했고 이때 당시에 만화가분들 많이 당하셨습니다.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만화를 낼 수 없으니까 하란 대로 해야 됐고 내란 대로 내야 됐고 또 거의 강매다시피 만화방들의 강매를 시키기도 했고요. 심지어 여기 사장께서 만화가들 필명도 막 지어주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전횡을 저질러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었던 작품들, 장르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던 작품들이 나올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됐죠. 특히나 이제 만화방 만화의 폐해가 이때쯤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만화방 만화, 보통 대본소라고 부르는 이 만화방 만화의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한 번 낼 때 대본소에다가 한 작가가 한 달에 막 10편, 20편 막 내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쌓아놓고 보니까요.
그런 식의 시스템이 갖추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1980년대까지 갑니다. 1986년에 합동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합동이 점차적으로 이제 출판 만화라든지 출판물 자체에 대한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만화 시장이 개편이 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재밌는 거는 1982년도에 보물섬이 창간됐습니다. 유경재단이죠. 그때 당시에 창간인 지금 현재 대통령은 박근혜씨고요. 네. 그리고 합동이 86년에 무너졌고 이듬해 YWCA하고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고 해서 기윤실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름을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PT에다 해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후에 지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 만화에다가 굉장히 많은 엿을 먹인 그런 사례들입니다. 심의라든지 탄압이라든지 그런 쪽에 앞장선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 YWCA하고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만화를 때려잡은 데 앞장서는 시민단체입니다. 그게 등장을 했고 1988년, 89년쯤 해가지고 IQ 점프하고 르네상스가 창간됩니다. 이 시기를 들어서 대본소 만화 시대가 접어들고 잡지 만화 시대가 열렸다. 출판 만화의 르네상스다라고 불리는 그런 시기가 이때쯤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독재 시대의 출판 만화 검면이라든지 탄압이라든지를 굉장히 주도했었던 한국도서잡지신문윤리위원회라는 곳이 간행물윤리위원회로 개편을 합니다. 흔히 간윤이라고 부르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만화의 르네상스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기인데요. 일본식 만화 잡지를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일본식 만화 잡지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시스템을 수입했다고 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 베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IQ 점프도 그렇고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소년챔프, 대원에서 나왔던 소년챔프라든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잡지들이 나옵니다. 마인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죠. 그것들 알고 보면 시스템이 다 일본 잡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코믹스 시대라고 부르는 게 이 시기고요. 근데 그것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말까지 엄밀히 말하면 97년도 정도까지 굉장히 화랑새를 타다가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IMF가 터지죠. 네. 그리고 96년에 발의가 돼서 97년에 발효가 된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기쯤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 느닷없이 IMF 터지면서 굉장히 화랑새를 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도서대여점이죠. 도서대여점이요. 만화방하고 비슷하게 대여를 하는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만화방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왜 그 짜장면 시켜 먹거나 라면 시켜 먹거나 하고 거기 안에서 죽치고 앉아서 보는 거였죠. 대여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책을 집에 들고 갔어요. 그리고 애초에 만화방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만화방 안에서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저렴하고 질 낮은 퀄리티의 책들이었습니다. 근데 만화방이 아니라 도서대여점 같은 경우는요. 팔려고 내놓은 책들을 빌려줬어요. 그런 게 난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IMF 터지고 나서 이제 명예퇴직 당하신 분들이 종잣돈을 어떻게든 이제 퇴직금 얻고 나서 그 돈 가지고 값싸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도서대여점을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치킨집도 많이 생겼지만 도서대여점도 많이 생겼죠. 그리고 한 골목 안에 서너 개가 등장해서 처음에 도서대여점 가격이 권당 500원 정도 했어요. 500원 정도 하다가 더 비싼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0원 내려갔다 1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과다 경쟁을 했었죠. 그리고 과다 경쟁의 결과 싸그리 망하고 한 골목에 하나 정도 남는 경우가 돼서 권당 300원으로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죠. 이게 몇 년 지속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용 책을 빌려주는 상황이 계속되었었고 처음에 약간 반항을 하던 출판사들이 도서대여점에다가 일본 만화를 굉장히 많이 들여놓게 됩니다. 그쪽으로 많이 팔게 됩니다. 왜? 한국 작가들이 키우는 것보다 일본 작가들의 작품들을 수입해서 찍어서 내놓는 게 양적으로 물량 공세를 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국내 작가들을 동원해서 도서대여점용 만화 브랜드가 따로 나온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만화가 이때 엄청나게 범람을 하죠.
그런 시기를 겪다가 청소년 보호법이 이제 또 한편으로 뭐 이제 천국의 신화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청소년 보호법 하면은 일단 생각나는 게 일진인데요. 그리고 빨간 마우라. 빨간 마우라 하면서 이제 애들이 야동 찍었다고, 음란하다고, 이거 만화 보고 한 거다. 일진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애들끼리 막 두들겨 패고 학교 폭력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게 일본 만화 로쿠나네시 블루스를 보고 따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온 여론이 몽땅 다 만화를 때려잡는 데 집중하게 됐었고, 청소년 보호법이 그렇게 해서 발효가 됐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발효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소매 시장이 작살이 났다는 겁니다. 왜? 소매 시장에서 만화를 들여놓기 위해서는요, 청소년 보호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9세 미만이 볼 수 없는,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만화들 같은 경우는 따로 서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만화를 취급하면 안 됐어요. 그럼 작은 서점들 같은 경우는 아저씨 그러면 만화 취급 안 해 라고 됐었죠. 그래서 소매 서점에서 만화 취급하는 게 완전히 다 죽었고요. 대형 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천국의 신화 사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만화가분들 많이 줄줄이 이제 경찰 가시고 이제 검찰 기소당하시고 언론사에서는 쉴 새 없이 때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출판 만화 시장이 뭐 작가들도 때려잡았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은 그와 동시에 만화가 팔릴 수 있는 창구 자체를 작살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90년대 말이 처참하게 끝이 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타이밍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97년에 김영삼이 물러났고 98년에 이제 물러났다기보다는 이제 임기가 끝났죠. 그 다음에 98년에 김대중 들어서는 그 시점에 뭐가 있었냐면요. 97년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가정에 상용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빨라졌죠. 이때 당시에 유승준 씨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하면서 이제 광고하고 이제 메가패스, 지금은 이제 KT 쪽입니다만은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유치했는데 사실 그보다도 유승준 씨보다도 더 초고속 인터넷망을 부추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타크래프트고요. 하나는 오양 비디오입니다. 네. 야동이야말로 IT 발전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양 비디오의 그 공에 힘입어서 초고속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출판 만화가 아주 죽은 건 아니었어요. 아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출판 만화 하면은 데뷔를 하려고 하면 만화 잡지에 공모전에다 응모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됐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허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벽이 높았는데 초고속 인터넷이 하면서 98년쯤에 인터피어 98이라든지 이런 뭐 XY넷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초고속 인터넷망과 더불어서 그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호스팅을 해주는, 인터넷 공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홈페이지를 열 수 있게 해주는 공간들이, 사이트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것이 무료 호스팅이에요. 공짜로 인터넷에다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점으로 내걸었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붐을 일으킵니다.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열고 거기다 내 거 싣는 것,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비단 뭐 만화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아마추어 쪽에서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잡지에다 응모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은데 어쨌든 만화를 그리고 싶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홈페이지 만들고 거기에다 만화를 그려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귀엽게 사람들한테 반응 얻기 좋게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90년대 말쯤에서 등장한 소위 말해서 에세이툰, 감성툰 이렇게 불리는 만화들이죠. 그래서 스크롤로 이렇게 내려서 보는 그런 만화 형식이 이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웹툰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니었어요. 그게 정립된 거는 2003년입니다. 강풀 작가님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강풀 작가님도 똥만화 그리시는 분이었죠. 네, 굉장히 지저분한 얘기로 사람들 막 화제에 불러일으키고 그러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다가 그걸로 인기를 끌다가 다음에서 2003년에 그 미디어다운 만화 속 세상을 출범시키면서 이때 순정만화라고 하는 만화를 여기다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인기를 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끌기 위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짜임새 있는 이야기와 스크롤 가지고 어떻게 만화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연출적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죠. 그러면서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장르명으로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웹툰이라고 했을 때 강풀 작가님을 웹툰 1세대 내지는 창시자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2003년에 웹툰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2007년에 네이버가 웹툰란을 만듭니다. 2006년이군요. 제가 지금 약간 좀 잘못 말했네요. 2007년이 아니라 6년입니다. 2006년에 네이버가 웹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잡지 만화 쪽에 계시던 김규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거 웹툰 쪽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조석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네이버 웹툰 천하를 만들게 됐죠. 그렇게 해서 2006년, 7년 넘어가서 지금에 이르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웹툰 가지고 이제 또 심의를 한다고 했었던 게 지난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천법 사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만화 가지고 만화가 돈이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좀 길게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1909년부터 45년까지 광복 직후까지 우리나라 만화는요, 근대 만화는 신문에서밖에 안 나왔습니다. 뭐 일본 쪽에서 있었던 만화들 가지고 약간 영향받으신 분들이 있었지만 대체로 신문 만화였고요. 그 다음에 광복 직후에서 전쟁통까지는 잡지 만화 있었고, 전쟁하면서는 삐라 만화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삐라 만화 같은 경우는 보면 되게 재밌어요. 서로 디스 걸고 있는데, 지금 힙합 디스 걸고 있는 거는 차원이 다른 디스를 걸고 있습니다. 만화로 말이죠. 궁금하신 분은 저희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가보시면은 그 삐라들이 몇 개 전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삐라 만화가 있었고, 5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87년 정도까지 이제 합동이 무너지기 직전까지가 이제 만화방, 대본소 만화가 있습니다. 물론 만화방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만화방이 옛날에 그 만화방이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가보시면은 판매용 만화 다 그냥 들어놓고 있죠. 그렇고요. 80년대 말부터 이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그 시대가 확 있었던 것은 97년, 8년, 이제 청소년 보호법 직전까지가 이제 코믹스 만화의 전성 시대라고 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을 쭉 보시면은 웹툰하고 학습 만화가 지금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 만화에서 잡지 만화, 삐라 만화, 만화방 만화, 코믹스 만화, 그래서 웹툰하고 학습 만화까지 지금 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요, 신문 만화는 어차피 약간 좀 논외로 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신문 볼 때 만화가 부가적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50년대 이후로는 다 그냥 대본이에요. 대본 아니면 대여입니다. 책이 대여예요. 대여 대상입니다. 그나마 판매가 되어 있었던 거는 뭐냐, 코믹스 만화 시장이 있었을 때 정도까지가 판매가 주였고, 그 이외에는 지금까지도 대본 아니면 대여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요, 그 컨텐츠라든지 물건이든 간에 그것을 팔아야지 시장인 겁니다. 그거 가지고 돈을 받아야지 시장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화 가지고 시장을 형성해 본 게 기껏해야 딱 저 90년대 말, 80년대 말에서 90년대 말 정도까지인 거예요. 지금도 책이 팔리고는 있습니다. 팔리고는 있는데 현재도 대여 아니면은 대여가 주고 판매가 부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죠. 근데 대여도 지금 작살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불법 복제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때 적은 양을 판매하고도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하다 보니까 책값이 비싸지죠. 지금 여러분, 제가 통계를 주마다 내고 있습니다만은 5,000원대가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11,000원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네. 왜? 비싸게 받아야지 적게 팔아도 많이 버니까. 네. 박리담회가 일본 만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박리담회입니다. 잡지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잡지를 카탈로그로 한 다음에, 카탈로그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재된 작품들 묶어서 단행본을 만들고 그 단행본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박리담회고 만화책 가격이 지금도 굉장히 싼 편입니다. 다른 매체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90년대는 그렇게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얻어맞은 것도 있고 자기네들 모순도 있었고, 그러다가 얻어맞은 게 하도 커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웹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박리담회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지금 비싸게 받고 있는 것이죠. 최저가가 지금 4,500원 정도인데 지금도 2,000원, 만화가 2,000원이면 살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그럴까는 저는 의문이에요.
애초에 만화를 안 보는데. 그래서 이들 만화 잡지들이 이렇게 나왔던 것이 고작 10여 년 동안이고, 잡지 시장이 무너진 뒤에 웹툰이 등장했습니다만은 웹툰도 이제서 2003년에서 2013년까지 딱 10년이에요. 이제서. 심지어 그나마도 무료였어요. 웹툰 가지고 돈 받는 경우가 올해 들어서였을지 그 전에,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였지 그 전에 돈 받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다 그냥 웹툰 포털에 들어가서 보셨잖아요. 시장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웹툰은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도 없고요, 그냥 수용자만 있었어요. 독자만 있었죠. 다시 말해서 한국 만화는 시장이라 부를 만한 흐름이 1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대로 넘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웹툰이 이제서야 비로소 웹툰도 돈 됩니다 소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프를 다시 보겠습니다. 안 보이던 그래프가 하나 보이죠? 회색 톤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일제강점기가 있고 이승만 때가 있었고 박정희 때가 있었고 전두환 때가 있었고 뭐 그 전에 뭐 최규하라든지 이런 양반들도 있습니다만 하도 작으니까 넘어가고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또 해놨냐? 정치가 불안정했어요, 우리나라는요. 민주정이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제강점기 지나서 한국전쟁 전에 1948년에 정부 수립하고 나서 이승만 올라갔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독재 저질러가지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아냈더니만은 박정희가 들어섰네요. 죽었죠. 전두환, 그 다음에 전두환 했어요. 쿠데타였어요. 양대 쿠데타죠. 그 다음에 친구한테 넘겨줬어요. 넘겨줬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리멸렬해져가지고 친구한테 넘어갔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김영삼한테 갔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인데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정치가 독재정에 가까운 형태가 될수록 만화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 콘텐츠, 특히나 대중문화를 탄압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세지게 됩니다. 왜? 대중들의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통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잡으려고 하죠. 아까 전에 제가 통제기구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후에 간윤이라고 된 그곳이 있죠. 네. 그래서 한국도서잡지신문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그 전과 50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내용도 잡았고요. 심지어 그때 당시 같은 경우 한 칸 안에 남녀 같이 있어도 안 되고 어른들한테 반말해서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정치가 불안정하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만화를 탄압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만화가 왜 유난히 그때 대중문화 중에서 탄압을 많이 받았느냐. 만화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뭐 가요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마어마한데요. 특히나 만화 같은 경우는요. 대중들한테 호응 얻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뭐가? 때리면 굉장히 호응을 했습니다. 누가? 어른들이. 네.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이 만화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애들 공부 못하게 합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잘 모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요. 뻑하면 화형식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불태웠어요, 막. 그래서 만화가 나쁩니다. 만화 영향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만화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그 1970년도였던가 그때 애가 옥상에서 뛰어내려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 만화 보고 따라한 거다 해가지고 또 한창 했었죠.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흑색선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식들이 굉장히 저하가 됐어요. 만화는 어른들 뇌리에서는 그런 거죠. 만화 따위 보는 녀석들. 만화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런 환쟁이 새끼들. 많이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 만화를 잠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화가 이희재 선생께서 한국만화 순환사라고 해서요. 1997년 이전까지의 상황을 만화로 쭉 정리하신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쭉 지금 약간 시간을 들여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그때 만화가들이 어떤 식으로 고초를 겪었는가 한 번에 보입니다. 해방과 더불어서 새 세상을 맞이했는데 기쁨도 잠시 얻어맞기 시작하죠.
뭐 이때 당시에 뭐 고바우 영감 같은 경우도 경무대 똥통 가지고 만평 그렸다가 난리가 나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국군이 후퇴한 만화 그리다가 붓을 꺾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가 박정희 때 해가지고 만화 화형식 같은 거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5월만 되면 만화가들이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있어서. 그래서 좀 그때 참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허영만 선생도 왜 텔레비전 나와서 그 무릎팍도사였던 거 거기 나와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해야 된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만화가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는데, 심의기구가 또 등장을 하면서 주제를 본격화하는데 보면은 뭐 빈곤계층하고 거지는 그리지 말라. 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넌 찍혔다. 그런 식이고, 부모 모자 남매 사이에 끌어가는 장면은 안 돼요. 네, 이성간의 접촉이기 때문에 사투리도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폭력 과다 3쪽 이상이면은 뭐 경기 장면 금지, 스포츠 만화 하지 말란 소리죠 저거. 그래서 1970년대 하면서 이제 그 박정희가 끝물 가면서부터 이제 유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릴 예정인 내용을 미리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만화 독자의 범주를 아동에 국한시켰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나마 성인극화가 나왔던 거는 고우영 선생이라든지 김철수 선생이라든지 뭐 발발이의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능했던 거는 딴 게 아니라 신문 만화였기 때문이죠. 그나마.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라이파이의 김선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양반들 아예 해외로 뜨시거나 그랬었습니다. 일본 만화가 데스카 오사무 50년대 데스카 오사무 이후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었던 거는 뭐 안 건드리기도 했겠지만은 그때 당시 굉장히 국민들이 만화를 많이 보고 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막아놨었던 겁니다. 해서 1997년 청소년보호법 사태 때 많은 만화가들이 고초를 겪었고 또 잡혀가고 만화가 많이 또 찢겼고 불태워졌고 그랬습니다. 뭐 근데 이게 97년 일만은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이죠. 아청법이라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또 한바탕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만화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이게 만화 태어난 장면인데 잘 보시면요, 뒤에 엄마들이 들고 있는 피켓이 폰트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관제 행사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저 새끼들 죽여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준 겁니다. 이때 당시 제가 이걸 눈앞에서 겪은 세대는 아닌데요. 자료화면입니다만은 이때 당시 많이 동원들 했어요. 저도 제가 겪은 거는 이 만화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북한이 뭔 일만 저지르면 애들 전부 운동장에 나오게 해서요, 규탄대회를 엽니다. 네, 정해진 문구를 외치게 만들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엄마들도 참관을 합니다. 70년대에는 그거를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저런 거 똑같은 피켓 들고 불태우게 한 거예요. 저게 7, 80년대 광경입니다. 그나마 80년대에는 만화가 이제 슬금슬금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전에 보물섬이 1982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발행인이 박근혜였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박근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만화 잡지를 낼 수가 없었어요. 출판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허가 내준 게 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인데요. 특혜였죠. 전두환 정권의 특혜였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그 예외가 있었던 것 정도 말고는 그 이전까지 만화를 제대로 팔려고 출판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보물섬은 상당히 애증 섞인 이름이 되어 있죠. 해서 1997년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신화 가지고 한창 난리 났을 때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만화가들 나와서 침묵시 버리고 앞에 규탄대회 하고 그랬어요. 이게 2000년도 7월 18일 1심 유죄 판결이 났었죠. 그래서 이현세 씨가 거의 5, 6년 정도 고초를 겪으셨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의 신화 사건을 주도한 검사가 그때 당시 26살짜리 여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공명심에 부풀어서 굉장히 이현세 씨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천국의 신화가 청소년판과 성인판이 있었어요. 근데 성인판에 나오는 내용이 성인판에 나오는 내용이 분명히 좀 약간 좀
야한 장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청소년판을 가지고 걸었어요. 청소년판은 나오지 않는데 성인판에 그 내용이 나온다는 이유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근거 조항인 미성년자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이 전신인데 그게 위헌 판결 받으면서 이게 무죄가 됐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도 청소년 보호법이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도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이 한 번 더 사단낸 게 이겁니다. 2004년 이후에 가해문윤리위원회가 나름대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가해문윤리위원회가 심의기구에서 약간 좀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출판진흥기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만화계를 많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심을 했는데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죠. 이때 당시에 조선일보 1월 기사입니다. 이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일면에다가 대놓고 때렸죠. 여려초등학교 이 폭력 웹툰을 아십니까? 해서 애가 하나 2011년 말에 죽었거든요. 집단 따돌림 못 이겨서 죽었는데 자살했어요. 근데 애들이 따돌린 이유가 만화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일면에 때리고 한창 난리 쳤는데 결국 만화가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 가가지고 시위하고 결국 다 세미나 열고 해서 결국 물리쳤죠. 만화계 단체가 직접 심의권을 자유심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딱 끝을 냈습니다. 여기서 끝일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같은 해죠.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청법 사태가 터집니다. 2012년 3월 16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이 녀석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은 굉장히 좋아요. 누가 보호하지 말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화하고 애니메이션하고 게임 같은 데 나오는 그 성묘사. 근데 문제는 성묘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적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그렇듯이. 보면은 2조 5항에서는 2조 4항에 해당하는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섹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 섹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행위가 있고, 노출로 해가지고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조 5항에 뭐가 있냐면은 그 외 성적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 외 성적행위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죠. 부모하고 껴안고 있어도 안 돼요. 이성접촉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화고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데에다가 또 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되고 말아서 굉장히 좀 난리가 났고요. 지금 위헌제청이 지금 2건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한 법률에 이거 위헌 소지가 크다 해서 2건 들어간 건 거의 드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만화가들이 탄원서 많이 냈었죠. 이건 제가 그때 토론자로 나가가지고 한장 떠들던 장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 만화를 굉장히 제약하는 게 많았습니다.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사람 수도 적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뭐 법 때문에도 지금 난리가 납니다. 이놈의 법은 맨날 때립니다. 허구한 날 때립니다. 뻑하면.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일본 만화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그 만화라고 하는 표현이 한국어가 아닌 거 아시죠? 원래 망가입니다. 저거 일본어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망가라고 하는 일본어의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만화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대로 써서 만화라고 읽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부천만화대상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비코브 당시 그 시상하는 거가 있는데요. 그 상 중에 이번 학술평론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술평론상에서 상을 받진 못했습니다만 출품된 그 논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만화라고 하는 거의 용어 자체가 굉장히 무비판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만화라고 하는 건요. 한국 만화라는 만화라고 하는 이름부터 형식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만화 기본적인 거는 데스카 오사무가 만들어 놓은 현대 만화 형식에서 그대로 영향받은 겁니다. 일본 쪽에서 형성된 그 만화 조류를 거의 그대로 그냥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출판사들 시스템도 거의 마찬가지죠. 많은 부분에서 일본 영향받은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감출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근대 만화가 1909년이니까 지금 이제 100년 넘어가서 쭉 가고 있는데요. 이제 105년쯤 됐나요? 104년쯤. 네. 그때쯤 됐고 현대 이래로 치면 지금 60여 년입니다. 그 동안에
한국만의 것을 만들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치 문제도 있었고 법 문제도 있었고 사람 문제도 있었고 내수 시장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한국만의 만화 시스템, 만화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로 합동도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만화가 제대로 팔릴 수 있는 창구가 아니라 총판이라는 곳을 통해서밖에 만화를 서점들이 사고할 수밖에 없는 총판밖에 안 되는 총판에서밖에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아니면은 제대로 이제 선순환 시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괜찮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겪지 못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일본 만화 시스템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람들 눈은 어지간히 높죠. 이게 우리나라 참 재밌어요. 만화뿐만이 아니라 대중문화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PC통신 시절, 그러니까 인터넷이 지금처럼 초고속 인터넷망이 아니던 시절부터도 일본의 최신 트렌드, 이건 뭐 조선시대까지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근데 그 느리던 시절에도 최신 트렌드를 어떻게든 입수를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굉장히 불만을 품었어요. 왜 우리는 이거 안 돼? 그러면서. 눈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본 만화를 직접적으로 해적판이든 아니면 직접 원서든 간에 저보다 나이가 조금 높은 오타쿠 양반들은 대부분이 일본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할 줄 압니다. 왜? 그래야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네. 저도 네이티브 수준은 전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일본 만화 보려고 일본 만화로 공부하다 보니까 되도 않는 일본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되도 않는 일본어를 합니다, 제가. 네, 야매죠. 그런 상황인데 눈도 높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만화가가 어떻게 했다.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요. 심지어 다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규모, 역사 이런 것들은 그 현실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현실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일본 그 상황들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가 생기는데 그나마 좀 의식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함부로 얘기하진 않습니다만은 보통 좀 어설픈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죠.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쟁에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보통 한국적인 만화가 뭐야?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맨날 뻑하면은 도돌이표처럼 토론을 하죠, 사람들이. 한국적인 그림체 아니면 일바체. 여러분 일바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혹시? 일본 만화에 주로 등장하는 그런 그림체를 가서 일바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한국 만화가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또. 왜 한국적인 만화 그림체가 없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못 그려? 이런 식으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한국 만화들을 나열하면서 야 이러니까 한국 만화는 안 돼. 뭐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있고 또 일본 만화를 한창 즐기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는 한국 만화에 대한 거부감은 굉장히 많이 보여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한 선 안에 같이 있기가 좀 어려운 마인드인데 이게 한 선 안에서 계속 같이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다단한 얘기들이죠. 패러독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이를테면 이런 그림 어떻습니까?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일본 만화하고 별로 위화감이 없어 보이죠. 근데 한국 작가 그림입니다. 이거 한국 작가들로 철저하게 그 일본 시장에 특화된 스토리하고 그림으로 승부를 보고 있죠. 이분 아트림 미디어가 인다령 씨의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예전에 일본에 진출하기 전에 그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를 저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본 시장에 직접 진출해서요. 직접 만화를 그쪽에서 그쪽 잡지에서 내고 또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본 만화 3대 메이저라고 하면 뭐 쇼가칸도 있고 슈에이샤도 있고 뭐 코단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본이 굉장히 다양하고 커요. 그리고 그쪽에서 3대 메이저에 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출판사 다 모아오는 것보다 큽니다. 대체로. 거기에서 틈새 시장은 나름대로 잘 노려서 지금 성공하고 있죠. 많은 돈도 벌고 있고. 근데 유난히 이런 식으로 일본에 진출하거나 일본에 맞춰가지고 시장을 노리고 있는 그런 작가들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일바체라고. 네. 또는 한국인이 왜 일본 이름을 지닌 캐릭터들을 만들고 있어? 이런 거 가지고 욕을 합니다.
요거 할 게 없어서 하다 못해서 그런 걸로 욕을 합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렇다면 한국적인 그림체는 뭐고, 한국적인 스토리는 또 뭐고, 여기부터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정작 게다가요, 우리가 한국적 그림체라고 알고 있는 극화체 상당수도 이케가미 료이치라든지 하여튼 일본에서 유행했고 굉장히 한때 한 시절을 풍미했던 일본 극화체의 극화 만화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선 굵은 남자 만화들 특히 그런 거 많죠. 근데 한국적인 거에 대한 강박,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작용이 심하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한국 만화 비하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응축하자면 일본 만화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구수 적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정립된 게 기껏해야 10년씩도 안 됐어요. 출판 만화 10년 하다가 작살이 났죠. 외부적인 요인으로. 뭐 내부의 모순도 있지만은 어쨌든 작살이 났습니다. 시장, 그리고 웹툰도 이제 10년이에요. 근데 심지어 무료다 보니까 시장이라 말하기도 민망해.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법은 계속 탄압을 합니다. 인식도 안 좋아요. 지금은 그나마 좀 나은데 어쨌든 간에 인식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저한테 맨날 어머님들이 물어요. 좋은 만화 어떻게 골라줘야 돼요? 네, 저는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만화 감박증 좀 버리세요. 뭐가 좋은 만화입니까? 어렸을 때 좀 빨간 책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기도 하죠. 그렇게 보호하려고 해야죠. 애들이 참 보호가 잘 되겠습니다. 다들 알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아온 영향에 더해서 거기에서 종속돼 가는 영향도 있습니다. 97년 이후로 한국 만화 시장은 확실하게 일본 만화 없이는 시장 자체가 책 판매가 안 됩니다. 책 자체는 그래요. 지금 제가 통계를 주마다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마다 통계를 내고 있는 걸 보여드리면은 서구 남미권 만화가 5%쯤 되고요. 대체로 5%가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뭐 10단위가 아니라 1단위로 하면 6대 3대 1쯤 됩니다. 일본 만화가 6이고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일본 만화가 6이고 한국 만화가 3이고 그 다음에 서구 남미 만화가 1입니다. 재밌는 건 최근에 설국열차가 나오면서 일본 만화하고 한국 만화 다 쌈 싸먹고 1등 먹고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입니다. 서구권 만화가 이렇게 인기 끈 적이 없는데 영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설국열차 만화는 한참 전에 나와서 거의 안 팔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냈어요. 그리고 지금 압도적으로 1등 먹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죠. 시장이 그런 상황이고 일본의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대 3대 1 정도 될 정도로. 이게 뒤집힐 가망이 안 보여요. 도무지. 왜? 도서대여점 체제가 쫙 정립되고 나서 거기에서 출판사들이 적응을 해가지고 일본 만화 막 냈지 않습니까? 근데 도서대여점 자체가 다 망가뜨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출판사들이 이걸 버리면은 아예 만화 시장 자체, 만화 시장에서 자기네들 입지가 싹 사라져요. 통계를 다시 보면요. 대원 CI하고 학산문화사가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학산문화사가 사실상 대원 계열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1, 2등 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수가 거기 내고 있는 작품들 보면요. 베스트셀러 50위권에 한국 만화가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 내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1, 2등 먹고 있는 출판사가 권수로요. 베스트셀러 50위권에 권수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출판사가 한국 만화를 내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출판사는. 근데 안 그런 출판사들은 지금 미생이라든지 이렇게 한국 만화들 내면서 선전을 하고 있죠. 밑에 중소 출판사들이. 그렇게 지금 약간 또 체질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의 영향 굉장히 큰 상황에서 수습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출판 만화 시장 작살나는 상황에서 웹툰이 들어서는 시점이 번개 같았습니다. 인터넷이 쫙 하고 들어서면서 인터넷 만화, 이제 감성툰이라든지 뭐 에세이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리던 게 갑자기 딱 들어섰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아예 안 사보게 됐죠. 그리고 인터넷 만화방 들어서면서 그쪽에서 유출된 데이터 가지고 불법 복제하기 시작했죠. 책 안 삽니다. 대여점도 안 가기 시작합니다. 돈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는 상황에서 2003년에 웹툰 딱 등장하면서부터 아예 돈을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화판 자체가 웹툰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습하거나 정신 차릴 사이도 없었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붕괴됐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불법 복제 굉장히 창궐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태블릿 시대에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아이패드 같은 거에다가 만화 보고 있는데 그 만화 분명히 불법 복제입니다. 정식으로 샀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느라면은 착잡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이전하고 웹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전하고 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분들 초창기에는 출판 만화 작가들 선배로 인정 안 한다는 소리도 있었어요. 니들이 뭔데? 니들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뭔데? 이러고 다녔어요, 심지어. 작가분들이. 전혀 다른 생태계입니다, 저거는.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다른 세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만화가 주된 오락거리가 아니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게 된 게 뭐가 있다고 했었죠? 오양 비디오와 더불어서 뭐가 있었다고 했었죠?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예. 그 시점에 이미 사실 만화가 주된 오락거리였었던 시절은 좋은 시절은 끝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모든 건 다 온라인 게임이 됐습니다. MMORPG 한창 하다 지금 MMORPG도 지금 약간 좀 수그러들고 있죠. FPS 나오고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 이제 스마트폰 게임에 뭐 황미라? 확산성 밀려나서 이런 것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게임들 쪽이에요. 기본적으로 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된 오락거리는 그쪽으로 갔어요. 만화는 더 이상 주된 오락거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려면은 만화를 찾던 시절은 좋은 시절은 기본적으로 메인이 되던 시절은 갔어요. 메인이 아닐 뿐입니다. 이제 그걸 인정은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은 돈 주고 만화를 보던 시절은 간 거죠. 그리고 좀 더 냉혹하게 얘기하자면은 웹툰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만화를 본다기보다는 포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다가 공짜인데 볼 거 있나 하고 돌아다니시다가 그냥 보시는 분들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잡습니다. 왜? 포털 사이트 자체가 지금까지 이제 올해부터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포털 사이트는 만화를, 웹툰을 미끼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스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 붙들어 두기 위한 미끼로서 만화를 들여놨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보니 만화를 돈 주고 주된 오락거리를 보던 시절도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굉장히 냉혹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럼에도 한국 만화는요 굉장히 지난하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도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발제기란다. 자, 그럼에도 지금부터 이제 현주소를 좀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 작지도 허약하지만도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주된 거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은 주된 게 아니게 됐을 뿐이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뭐 이게 그냥 위안 삼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도 해외에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 상황도 그렇게 비관할 것만은 아닌 게 일정 규모를 어쨌든 갖추고 있고 만화 인력하고 만화 시장이 이렇게 나름대로 형성돼 있는 곳이 세계에서 몇 안 돼요. 미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어권,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베데라고 부르죠. 저쪽 같은 경우는 그쪽 어권, 벨기에까지 포함해서 다 그쪽이죠. 그런 거, 그리고 남미에서 조금 말고는 없어요. 딴 나라에서 만화가 자생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 자생하지 못하는 데에서 상당수가 일본 만화가 이미 다 점령을 했죠. 그리고 한국 만화가 조금 그 다음을 노리고 있죠. 코리안 망가라는 이름으로. 요새는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프랑스에 만화라고 망가 코너와 함께 만화 코너가 따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만화라고 아예. 자,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만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팔리고 어쨌든 간 조금씩이나마 팔리고 자국의 이야기를 어쨌든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만화로 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또 몇 없습니다. 자, 뭐 코믹스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그리고 학습 만화도 그렇고 나름대로 선전은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대로 터잡지 못한 채 일본 만화 시스템 베껴 들어와가지고 10년 만에 무너졌는데 출판 만화도요. 유통체계는 여전히 모순 덩어리들이 많습니다. 총판 여태까지 계속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 대여점이 완전히 다 지금 적긴 합니다만 여전히 있고 사람들 살 생각보다는 불법 복제하거나 그나마 한다는 사람들은 도서 대여점 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나 돈 내는데 웹하드에 돈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장르 만화의 한 축을 어쨌든 간에 출판 만화가 유지하면서 긴 호흡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궁이라든지 이런 것이 2006년에 해가지고 OSMU 한창 활성화될 때 얘기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가만 보시면요, 여러분 웹툰만 있진 않아요. 그 영상화된 작품들 상당수 보시면은 웹툰만 있지 않습니다. 출판 만화를 원작으로 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호흡이 긴 작품들이 웹툰보다는 그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뭐 계몽산이 뭐니 해가지고 다 있긴 했어요. 지금 예림당에서 나오는 Y 시리즈도 그때는 뭐 우리 몸은 왜 해가지고 왜 시리즈도 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지금 뭐 구름을 벗어난 날처럼 박흥용 선생도 예전에 그 만화 세계 사실 때 계몽사에서 굉장히 굵직한 거 내셨었죠. 굉장히 그때도 있었지만요. 학습 만화, 교양 만화 시장이 지금처럼 활성화된 건 없었죠. 지금처럼은 아니었죠.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출판 만화 시장이 장르 만화 시장, 장르가 부각되는 그런 시장은 지금 많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냐면은 그 틈을 완전히 학습 만화가 틀어주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뭐 마법천자문이라든지 뭐 학습 효과가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만 메이플 스토리, 서울문화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메이플 스토리, 그런 것들이 한창 나오다가 지금은 좀 재밌게도 일부 잘 나가는 타이틀 위주로 지금 여전히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양에서 질로 좀 변화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지금은 성인용 교양 만화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은 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지금 뭐 이번에 어느 아나키스트의 독백이라든지, 뭐 루포 만화라고 부를 수 있는 G라든지, 교양 만화라고 부를 수 있거나 아니면 루포 만화를 해야지 굉장히 다양한 거 있잖아요. 교양, 성인용 교양이라든지 그런 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다양하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인층까지도 포괄하면서 나름대로 또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도, 자,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포털 3사 기준으로요, 지난주에 주당 249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249건 주당 쏟아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일본보단 적지 않느냐? 맞습니다. 적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특이한 나라인 거예요. 저걸 1대1로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일본은요, 기본적으로 1억 2천에 달하는 사람을 가지고 내수를 돌리는 시장이고요. 그 안에서 온갖 다양한 걸 시도해도 어떤 마이너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정도는 나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목매일 필요도 없고요. 해외 진출은 말 그대로 그냥 덤입니다, 덤. 물론 저기에서도 못 먹고 사는 그런 작가들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훨씬 낫습니다. 그 안쪽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만화 사랑이 굉장히 유난하죠. 지금의 일본도 그나마도 만화가 좀 많이 줄어들고 라이트 노벨이라고 해서 만화하고 만화하고 애니메이션하고 게임의 심장을 지닌 소설이라고 불리는 그 라이트 노벨 쪽이 좀 더 올라가고 있다.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만화도 게임도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데 라이트 노벨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프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만화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극을 1대1로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그리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다양해요. 어떤 면에서 한국 만화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위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전 세계 만화의 허브입니다, 허브.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만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일본 만화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시장이라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갈라파고스 시장입니다. 쟤네들 해외 만화 잘 안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서점, 지금 마침 홍대니까, 여기 홍대니까 저쪽 가보시면요, 한양문고니, 북새통문고니 해가지고 있는데요, 가보시면요, 전 세계 만화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프랑스어 만화 있죠, 뭐 남미 만화 있죠, 미국 만화 있죠, 일본 만화 있죠, 한국 만화 있죠, 다 있어요. 그리고 해외 만화들 들어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내 작가가 해외 스타일로 소화하는 만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디 언더계열 만화라든지 그래픽 노블 스타일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만화들을 국내 작가들이 소화하고 접해서 다시 내놓고 씹어 삼켜서 소화하고, 일본 만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서 일본식 미소녀 코드라고 부를 수 있는 모에 코드 같은 경우도 국내 작가가 소화해서 내놓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봤을 때 일본 만화인지 구분이 안 가는 작품들도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바치에 따라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씹어 삼켜서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나름의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작가들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씹어 삼켜서 소화하는 작가들도 있고, 해외 작품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로. 그리고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돈이 또 됩니다. 웹툰도요, 지금 시작부터 무료였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웹툰조차도 지금 어쨌든 10년 만에 유료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지금 담당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웹툰이 돈 됩니다. 그렇게 죽어라고 웹툰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돈을
독자들한테 또 독자들에게서 받아야 되고 좀 더 수익을 높여야 되고 이런 얘기했을 때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웹툰이 돈 됩니다 막 그러면 소리 지르고 있어요. 보고 있는 놈은 기가 차긴 한데 어쨌든 좋은 방향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그리고 포털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 나오잖아요. 지금 뭐 KT도 만화 페이지 만들었고 레진 코믹스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것도 나옵니다. 그것도 유료화 이슈입니다. 또 심지어 KT 같은 경우는 일단 무료긴 합니다만은 레진 코믹스는 유료죠. 그리고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또 시도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또 알게 모르게 준비되고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만화의 수익 다각화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출판 만화가 예전처럼 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예전만큼 출판 만화 90년대만큼 막 화랑새 해가지고 밀리언셀러 기록하고 막 그건 안 될 겁니다. 왜냐면요 만화의 문제가 아니라 책 자체를 안 봐요. 사람들이 책 안 사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책 2권 이상 사신 분? 아니 뭐든 간에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책을 좀 사시는군요. 네 이런 질문을요 2권이 아니라 5권이 한 권으로 좁힌다 하더라도요 이런 질문 딴 데서 하면요 한 달 안에 책 한 권 산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반 책도 그런데 만화책은 오죽할까요? 참고로 디지털 플랫폼 얘기를 잠깐 꺼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앱스토어에서 도서 카테고리가 매출이 제일 안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네 게임 아니면 SNS 쪽 말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나가질 않아요. 교육하고 책 종류는 아예 나가질 않습니다. 하물며 만화는 더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데 만화가 잘 나갈 리가 없죠. 책이 일본에서 메이저 3사라고 만화 메이저 3사라고 하면은 고단샤가 있고 슈에이샤가 있고 쇼가칸이 있습니다. 쇼가칸하고 슈에이샤야 뭐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원하고 학상 같은 관계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스퀘어 에닉스가 어떤 회사냐면요 뭐 강철의 연금술사라든지 이런 거 낸데기도 하고 게임 쪽에서 뭐 파이널 판타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확산성 밀려나서로 지금 또 대박치고 있죠. 이런 회사입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메이저 3사가 아닐 뿐이지 작지 않아요. 그런 데가 직배를 합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콘텐츠를 지금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만화를. 물론 약간 걱정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일본에서도 끝나고 국내에서도 책이 거의 다 나온 작품들 좀 상당수인데다가 신규 작품을 계속 내놓지 않으면은 이게 흥미를 끌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지금으로 봤을 땐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 직배 사례 그것도 한 달이 건너서라기보다도 직접 들여왔고 또 굉장히 큰 회사가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여기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 상당수가 한국 작가들이 일본 진출작이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 레이블이지만 한국 작가들이 여기에다 연재하고 거기서 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는 이미 나온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작들이 여기에 대거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페이지 만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출판 만화를 가리켜서 온라인으로 오면 페이지 만화라고 부르는데요 그 페이지 만화의 새로운 창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됩니다. 한국 만화, 한국 웹툰 특히나 웹툰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내용이 깊지 못하다 뭐 인스턴트 같다 그런 것들 그거하고는 약간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은 컨텐츠들이 일본에서 대거 직접 몰려온다라고 하면 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조금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자극이 될 수도 있겠죠. 2007년, 8년쯤에서 이끼로 윤태호 작가님이 다음 쪽에 들어서시면서 웹툰 작가분들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다고 해요. 그 네이버가 약간 좀 일상툰 아니면 좀 개그 만화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지만 깊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한참 그렇게 해가지고 답보 상태 하다가 이끼가 딱 터지고 나니까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고 기존에 어느 정도 내공을 쌓았던 양반들이 각 잡고 덤비니까 쉽지가 않고 이겨낼 수가 없구나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인급 작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요 지금 웹툰들 보면 신인급이라 하더라도 퀄리티가 낮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약 빨고 그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주간 연재인데 그 정도 퀄리티를 작화 퀄리티하고 내용 퀄리티를 그렇게 뽑아내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워요. 근데 그 기적 같은 일정을 기적같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 정도 돈 가지고 어림도 없는 퀄리티를 약 빨고 그려요 정말로. 저는 이게
잘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만큼 돈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료화 이슈를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늘 자극에 민감하게 대처해 왔어요. 이게 그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지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현세 씨였던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면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면전 앞에서 했다면서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참 포인트긴 합니다만, 한국 만화계가 좋았던 시절은 없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잘 나간다 하던 시절에도 압박은 있었고 그때에도 힘들긴 힘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매한가지입니다. 힘들다, 못 갔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다 망했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 죽었어요. 다 죽어서 나자빠진 적은 없습니다. 늘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위기다 얘기하고 악각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쨌든 안 죽고 살아있는 한국 만화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만화계 다 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있느라면은 안 그러려고 애를 써왔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만화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형성 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모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아직 설익은 것처럼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제대로 된 것을 만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 건지도 몰라요. 기껏해 10년 넘긴 게 이제 지금 웹툰이 10년 넘었고 출판 만화도 10년째 만에 작살이 난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초기에 지나지 않는 혼란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교라든지 왜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그런 한탄은 뭐 일부분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한테 어른만큼 왜 못 걸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좀 어리석은 일도 없을 거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애입니다. 우리나라 만화계는 형태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리고 약 빨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애입니다. 아직 다 잘하지 못했어요. 뭐 횟수를 쳐가지고 웹툰하고 출판 만화 합쳐가지고 20년이나 칩시다. 그래서 이제 막 성인 됐어요. 그런 사람한테 노련한 거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불필요한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치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탄압법입니다. 아청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대중문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만화를 가끔가다 탄압을 합니다. 뻑하면 탄압을 합니다. 그런 것들하고요. 또 하나가 불법복제입니다. 탄압법 같은 경우는 이건 작가들하고 만화 업계 사람들의 몫입니다. 독자들도 관심을 두어주면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업계에 발 담그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 사람들이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 칩시다. 근데 수용자층의 불법 복제 아니면 대여는요, 대여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가한테 돈이 안 가거든요. 그거 심지어 그 사람들 책 사지도 않아요. 그거 산 다음에 수십 번 돌린 다음에 그 다음 반품합니다.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한테 돈이 안 갑니다. 대여를 했을 때는 아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여하고 불법 복제는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할 수 있어요. 대여 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시스템에서 분명히 한계점이 있고 그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질 좋은 한국 만화를 찾는다. 뭐 유료화 이슈에서 야, 왜 웹툰에도 돈을 내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많죠. 주호민 작가 예전에 유료화 이슈 나왔을 때 신과 함께 유료화되고, 아니 뭐 무한동력이라든지 신과 함께라든지 이거 유료화 시켰을 때 주호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엄청나게 욕먹었습니다. 어떻게 애들 돈 뺏을 수 있냐, 만화에다 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요. 이런 식의 반응을 계속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한국 만화를 질 좋은 한국 만화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없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원도 제대로 안 해, 그러면서 뭐 뒤를 봐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기대는 엄청 하죠. 김연아 선수라든지 손현재 선수라든지 박태환 선수라든지 보면은 이 선수들 협회라든지 이런 그쪽 스포츠 업계도 좀 약간 좀 막장 기질이 있어가지고 협회 같은 데에서 전혀 지원 못 받지 않습니까? 박태환 선수 이번에 그
연습도 제대로 못하는 거 보세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만큼이나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도 끈 채, 관심 다 끈 채 나라 꼴 잘 굴러가길 바라는 그런 것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도 안 하고 심지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순과 외환이 있지만은 한국 만화는 나름대로 선전 중이다. 나름대로요. 그래서 비하를 하거나 참피할 이유는 없고, 때문에 컴플렉스를 벗어 던지고 공정한 소비를 하면서 즐겁게 즐기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의 강연의 마지막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 그 아이가 중학생이어서 네. 초등학교부터 내지는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돼서 만화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집이긴 한데요. 네. 이제 그거는 특수한 뭐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일반인들, 국민들, 네.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독자는 아니에요. 독자가 될 수도 있고 독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왜냐면 일반 국민들한테 네. 예를 들면 이 만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좀 이상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예를 들면 그 차이가 뭔지, 영화 같은 경우에는 10%의 열단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영화는 그냥 그 돈 뭐 6,000원, 8,000원 막 이거 돈 주고 괜찮으면 거기 가서 보는, 그리고 느끼기도 하고 내지는 뭐 어떤 부분에 생각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내지는 그냥 거기서 그냥 한번 웃기도 하고 네. 일상 부분에서 그러면서 이제 문화를 그 돈까지 문화를 즐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연극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퀄리티 있는 문화를 즐긴다. 뭐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이 이제 관객들이 보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연극이나 뭐 공연이나 아니면 이 영화나 이런 분들이 갖는 나름대로의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주는 이런 위상이라고 하는 문화계의 위상이라고 하는 문화생활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네. 과연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지금 그 스타니 칼미스의 개인적인 네. 생각? 일단 영화나 연극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퀄리티 있는 걸 원한다든지 여가 시간을 즐긴다든지 이런 차원의 것과 더불어서 좀 달리 봐야, 전 약간 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보는 게 있어요. 커플용 문화입니다. 커플이 연애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코스들이 영화가 돼 있고 연극이 돼 있어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약간 좀 돈을 크게 들여야지 볼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뮤지컬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만화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어떤 문화 매체보다도 가장 어려서부터 접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접할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기초 단계, 모든 문화 콘텐츠 또는 대중문화의 기초 단계를 만나게 해주고 또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문서라고 할까요? 입문서이자 그 자체로 이제 좀 더 단수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영화가 지니고 있는 그 독특한 위치를 만화에다 그대로 적용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그 성격 자체가 뭐냐면은, 만화 같은 경우는 읽는 속도를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개인 문화입니다.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감상을 공유하려면 그 책을 따로 읽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따로 읽어야 됩니다. 영화 같은 경우, 연극 같은 경우, 뮤지컬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한꺼번에 보고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공유하잖아요. 우와 라든지 에이 라든지 다 공유하잖아요. 전혀 다른 매체입니다,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1대1로 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만화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어렸을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 쉽지만은 않은 것들로 옮겨갈 수 있는 굉장히 다층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로서 적극 권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즐길 거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영상 매체의 기초가 되는 모든 프레임이라든지 모든 연출이라든지 모든 이야기 방법이라든지 그게 다 만화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매체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볼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은 만화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원초적인 매체로서 꼭 원소스 멀티유즈의 원소스가 아니라도 굉장히 원초적인 문화 매체로서 만화는 분명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저희 아이 방이 네. 만화책이 쫙쫙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밥이나 야채 이런 거 안 먹다가 쉽게 만화를 보고 네. 야채인 거 알고 별로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왠지 궁금해. 네. 이러면서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뭐 가서 봐야 되고 네. TV도 거기 앉아 틀고 못 있는데 책이다 보니까 방이 쫙쫙 깔려 있으니까 가다가 띡 보고 그러면서 네. 이제 넘겨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네. 이해가 되네요. 특히나 개인 매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만화를 영상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이유기도 해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만화의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옮긴다, 영화화한다, 드라마화한다 뿐만이 아니라 만화의 컷을 영상으로 옮겨가지고 왜 그 만화가 움직이는 영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려던 것들이 상당수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만화를 보는 감각하고 영상을 보는 감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뭐 그렇고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